사실은 이 얘기를 우리 투자자 여러분들한테 해드리고 싶은 얘기였는데 암호화폐 투자할 적에 항상 그 금액만큼의 현금을 보유하고 계십사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이게 왜 그러냐면 사실은 뭐 종잣돈도 크지 않은데 이거를 반반씩 현금하고 나눠 갖고 때 사실은 단기 투자를 하시거나 처음 하시는 분들은 힘들어요. 자, 그러면 이렇게 굉장히 좀 많이 변모된 그리고 마케팅도 잘하는 이 솔라나가 향후 장기적으로도 계속 성장할 거라고 보시는지 교수님은 전망 어떻게 보시나요? 결국은 그거는 기술 경쟁력의 유지. 지금처럼 그렇게 그 확장성이나 이런 데서 앞서 나가면서도 그 미비한 분야인 보안이나 이런 거를 개선시킬 수 있느냐에 달렸는데 일단 창업자들은 보완하겠다고 그랬어요. 개선시키겠다고 그랬어요. 네네. 그래서 옛날처럼 그렇게 이제 먹통이 되거나 해킹 당하지 않는 방법을 찾겠다고 그랬는데 우선 그거를 이제 지켜봐야 될 거고 또 하나는 다른 경쟁 기술들이 출현하는지 여부를 이제 봐야 되는 거죠. 맞습니다. 네. 이쪽 잘하고 나가지만 그보다 더 좋은 기술이 나와서 그쪽에는 해킹이나 탈중앙화까지 강하다라는 게 시장에서 검증이 되면 아, 이게 훨씬 더 낫네? 라고 생각하면은 순식간에 바뀔 수도 있는 거죠. 네, 맞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솔라나는 이제 어떻게 보면 우리가 또 개인들이 굉장히 또 많이 또 활용을 하고 우리가 또 좀 인기가 있는 프로젝트인데 사실 솔라나에 비해서 좀 조용하지만 역시나 크게 성장한 프로젝트가 있는데 이 아발란체 프로젝트도 작년에 굉장히 크게 상승을 했습니다. 아무래도 이 아발란체는 좀 B2B에 좀 강한 또 면모들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솔라나보다는 조금 덜 시끌벅적하게 좀 상승하지 않았나 또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되는데요. 아발란체는 어떤 프로젝트인지 그리고 상승하게 된 또 이유는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우선 아발란체는 두세 가지 강점을 갖고 있는데 아발란체가 지금 지향하고 있는 게 토큰 증권과 자산 토큰화 사업이에요. 그거를 글로벌 대기업들과 지금 같이 하고 있거든요. 거기 이제 우리나라도 있어. SK그룹의 SK 플래닛이라는 데하고 그다음에 그 게임 업체 네오유즈하고 이제 파트너십을 체결을 했는데 하여튼 이런 식으로 우리 국내 업체뿐만 아니라 세계 기업들하고 자산 토큰화 사업과 이제 웹3 사업을 이제 같이 한다는 거 하나. 그다음에 아발란체의 특징은 컨베어 벨트 시스템으로 병렬 처리 하나하나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이쪽은 크게 세 가지 모듈로 이렇게 나눠서 합니다. 뭐 C체인, P체인, 무슨 체인, E체인 해가지고.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이해를 하면 쉬워요. 과거 수출에서 CKD 수출이라는 게 있어요. 이게 컴플리트리 녹다운 수출이라고 개발도상국 같은 데는 예를 들어서 자동차를 수입할 때 완제품 차를 수입을 하는 게 아니라 처음 계약을 맺을 때 우리한테 기술 전수를 해주기 위해서 이거를 부품으로 우리한테 팔아라. 그러면 우리나라가 부품을 받아서 조립을 해서 국내 시장에 팔겠다라고 한 게 CKD예요. 그 다음에 이걸 일일이 모든 부품을 그렇게 컴플리트리 녹다운 시스템으로 하면 힘들기 때문에 거기서 나중에 조금 진화한 게 이제 세미 녹다운 시스템이에요. 그건 뭐냐? 모듈식으로 파는 거예요. 즉 엔진이면 엔진 시스템, 전장이면 전장 시스템 이렇게 몇 가지 큰 덩치로 만들어서 들어와가지고 조립을 쉽게 만드는 거예요. 그거는 바로 아발란체가 쓰는 그 모듈 시스템이 그겁니다. 이게 다른 레이어원에서 이렇게 병렬 처리하는 건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바깥에서 모듈을 만들어서 세 개의 모듈을 갖다가 얹혀가지고 처리 속도를 엄청나게 빠르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아발란체 측의 주장에 의하면 완결 처리 속도를 심지어는 1초 미만으로 빠르게 처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거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빠르게 처리함으로써 이더리움에 비해서 이제 큰 경쟁력을 갖는 거죠. 그리고 최근에는 JP모건 같은 데에서 자산 토큰화 사업의 협력 기술로 아발란체를 채택했다라는 소식이 퍼지면서 이제 가격 상승에 일조를 했는데 그리고 아발란체 장점이 또한 이더리움 생태계하고
이 접근성, 그 다음에 솔라나 생태계하고의 호환성도 좋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이러한 몇 가지의 경쟁력이 아발란체 가격을 이제 쳐올린 거죠. 그러면 아발란체도 이번 사이클 동안에 그래도 꾸준한 상승을 할 가능성이 높은 프로젝트다. 이렇게 지난해 한 350% 정도를 했는데 아마 올해도 그만큼은 안 되겠지만은 그냥 결국 봐야 될 거는 이더리움 업그레이드를 위해서 레이어 2가 그들이 주장하는 대로 정말 경쟁력을 가질 것인지 그래서 작년에 약진했던 솔라나하고 혹은 아발란체하고 비슷한 정도의 어떤 그 실행력을 가질 것인지가 관건데 이제 그거를 이제 비교를 해봐죠. 이쪽에서는 업그레이드 한다고 했는데 목표했던 대로 이제 제대로 안 나왔든지 아마 가더라도 시간이 덜 걸릴 건지 이런 것들에 의해서 레이어 1과 레이어 2의 싸움이 아마 결정될 거예요. 근데 교수님 앞서 이제 리플 말씀 이제 나누면서 이제 JPM 코인이랑 또 얘기가 같이 좀 나왔습니다. 그래서 JP 모건이 이 JPM 코인이 뭐 하루 동안 1일 거래량이 뭐 1조가 넘는 그런 금액들이 움직이고 있는데 실제로 이제 JPM 코인과 리플은 뭐 경쟁 구도다 이렇게 좀 내러티브가 형성이 되어 있는데 리플이 JPM 코인보다도 더 경쟁력이 있다고 봐야 될까요? 그거는 기술적인 측면에서는 저 경쟁력이 있을지 몰라도 기존 기득권 세력 내에 쓰이는 그 광범위한 영향력에 비해서는 JPM 코인에 미치지 못할 겁니다. 우선 JPM 코인은 월스트리트를 대표하는 JP 모건 스탠리 은행이 만든 코인이에요. 그리고 그거는 스테이블 코인입니다. 그거는 가격 안정성과 일종의 신뢰성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스테이블 코인과 비교를 한다는 건 어떤 면에서는 스테이블 코인이 사실은 일반 암호화폐에 비해서는 한 수 위에요. 기본적으로. 그리고 또 하나는 최근에 벌어지고 있는 상황 중에 지난해 7월 달 연준이 페드나우라는 디지털 시스템을 발표를 했어요. 그게 뭐냐면 미국 국내에서 송금할 적에는 여태까지는 은행 간의 차액 결제 시스템을 써가지고 은행 시간 내 주중에만 송금이 가능했어요. 그런데 이건 총액 결제 시스템으로 1년 연중 무휴로 송금이 가능한 시스템을 만들었어요. 즉 그 얘기는 뭐냐면 미국 국내에서는 이제는 연준도 디지털 송금 시스템을 써가지고 하겠다라는 의지거든. 이게 다른 나라 CBDC 나오고 지금 스테이블 코인이 치고 올라오니까는 아마 연준이 궁극적인 CBDC를 만들기 이전에 아마 그 연준 송금 시스템을 이걸로 먼저 선제적으로 주도하겠다는 의미가 깔린 것 같고 그다음에 지난해 9월에 JP 모건이 예금 토큰이라는 걸 개발을 했어요. 예금 토큰은 뭐냐 하면 JP모건이 갖고 있는 예금의 총량이 지금 한 2조 6천억 달러 됩니다. 그걸 담보물로 해서 토큰을 만들어서 쓰겠다는 건데 이건 개발만 해놓고 아직은 쓰지 못하고 정부의 승인을 대기 중인 거예요. 그런데 이게 또 무슨 의미를 갖냐면 JP모건이 예금 토큰을 쓰게 되면 이게 발권력의 일부예요. 예금을 통해서 토큰을 만들어서 쓰는 거기 때문에 발권력은 연준의 사실은 고유 권한인데 이게 발권력을 나눠 갖겠다는 거거든. 그러니까 연준은 CBDC가 됐건 지금과 같은 시스템이 됐건 그 독점적인 발권력을 갖고 있는데 이렇게 상업은행이 예금 토큰이라는 걸 또 만들었으면은 일종의 이게 예금 금융화의 현상으로 일종의 발권력을 갖는 건데 그런데 이걸 이제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냐면 이걸로 인해서 그 국제결제은행이 관련 중앙은행장들을 모아서 불러서 서미트를 한번 열었어요. 그런데 국제결제은행은 오히려 반응이 세계 각국이 예금 토큰의 발행을 제도화해야 된다 쪽으로 우선 공고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제도 금융권에서 하자는 의미로 했는데 거기 우리 이창용 총재도 참가를 했었는데 그래서 우리나라도 심지어는 올해 말이나 뭐 경우에는 예금 토큰 같은 게 선을 보이지 않을까라는 일의 추측도 나오고 있는데 이게
그쪽에서는 어떻게 설명을 하냐면 우리가 과거에 현재도 지폐 시스템이지만 지폐 시스템에서 중앙은행이 본원 통화를 발행을 하면 이게 상업은행으로 들어가서 상업은행에서 대출을 통해서 신용 창출을 일으키듯이 중앙은행의 본행 통행이 상업은행을 거치면서 신용 창출로 인해서 시중의 유동성이 불어나듯이 앞으로 디지털 세계에서는 중앙은행은 CBDC를 발행하고 그러면 CBDC는 본원 통화 역할을 하는 거고 상업은행은 예금 토큰을 발행함으로써 이게 신용 창출의 역할을 하는 거다. 그러니까 이제는 디지털 시대로 들어와서는 이게 이런 식으로 이중통화 시스템으로 가야 된다라고 하는 게 국제결제은행의 정리예요, 한마디로. 그래서 처음에 헤드나우나 예금통화 토큰이 나왔을 적에는 이걸 과연 어떻게 해석해야 될 줄 몰랐는데 국제결제은행이 그렇게 정리를 해주니까 그것도 일리가 있다라고 보여줘요. 하여튼 그래서 지금 미국 정부가 과연 JP모간의 예금통인을 승인해 줄 건지는 이건 좀 기다려 봐야 돼. 이게 연준의 독점적인 발권력이나 이런 거를 문제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리플이 JPM 코인을 능가할까는 우선 기술적인 측면이나 뭐 송금 시간이나 수수료 등에 있어서는 능가할 수도 있겠지만 근데 이거는 기술적인 문제만 가지고 바라봐야 될 관점은 아니고 이거는 그 제도금융권 안에서의 영향력이나 앞으로의 추세까지를 다 같이 봐야 될 거기 때문에 그렇게 쉽게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사항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교수님께서 보시는 리플에 대한 관점들은 이건 여전히 불확실성으로 남아있는 부분들이고 결국은 이런 여러 가지 어떤 제도적인 변화부터 해서 이 어떤 통화에 대한 어떤 구조들이 계속해서 변하고 있는 이런 상황들 속에서 계속해서 이제 상황들을 지켜봐야 된다라는 쪽으로 맞습니다. 해석을 해야 되고 규제가 확실히 풀려야 되는데 규제가 확실히 풀리려면 이건 시간이 많이 걸리는 거예요. 이게 스위프트 시스템하고 직결되어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게 쉽게 이거는 법원의 판결에서도 쉽게 끝날 수 있는 문제는 아니라고. 그 이후에도 또 새로운 라운드가 또 시작이 될 수 있는 상황이다. 알겠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이 관점이 지금 시점에서는 가장 맞는 말씀으로 해석이 될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국내 투자자들이 리플에 대해서 많은 기대감들이 있는데 대부분 이제 너무 잘 될 거다. 자, 이런 관점이 있다 보니까 너무 이 상황들을 좀 단순화시키는 경향들이 좀 있어서 사실은 그보다 훨씬 더 복잡한 구조에 있다라는 부분들이 맞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마무리 질문 드리겠습니다. 교수님, 만약에 현 시점에 1억이 있으시다면 어떻게 투자하고 싶으신가요? 이건 사실 어느 곳에나 받는 질문인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지금 1억이 있으면 3분의 1은 이 암호화폐 쪽에다 그리고 3분의 1은 저는 소형 빌라에 투자를 합니다. 그리고 3분의 1은 현금으로 갖고 있겠습니다. 즉 사실은 이 얘기를 우리 투자자 여러분들한테 해드리고 싶은 얘기였는데 암호화폐 투자할 적에 항상 그 금액만큼의 현금을 보유하고 계십사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이게 왜 그러냐면 사실은 뭐 종잣돈도 크지 않은데 이거를 반반씩 현금하고 나눠 갖고 있다는 거는 사실은 단기 투자를 하시거나 투자를 처음 하시는 분들은 힘들어요. 그래서 대부분 이제 몰빵 투자를 하시거나 그러는데 왜 이걸 권하냐 하면 우리 단기 투자하시는 분들이 가장 힘든 문제가 뭐를 제하기 힘드냐 하면 포모하고 포드예요. 맞습니다. 즉 가격이 막 치솟아 오를 적에는 내가 여기서 빠지면 다시는 못 올라탈 것 같아서 막 오를 때 우리는 구매를 해요. 맞습니다. 이게 포모인데 포드는 또 뭐냐면 조정을 받아서 가격이 막 떨어지면 더 큰 손해 볼까 봐 공포감이 쌓여서 그때는 팔아요. 그런데 이렇게 포모와 포드에 사로잡히게 되면 이게 어떤 문제를 갖고 있냐면 사실 모든 투자라는 건 쌀 때 사가지고 비싸게 파는 게 기본 원칙인데 한마디로 포모와 포드는 거기에 정반대되는 행동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는 가격이 오를 쪽에는 조정받을 때를 좀 기다려야 되는 거고 가격이 떨어지면 오히려 그때 들어가서 사야 되는 건데 그런데 이게 말이 쉽지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클로드 세논이라는 정보화의 아버지라 부르는 아주 천재분이 계셨는데 이 양반은 천재적인 과학자일 뿐만 아니라 투자에도 아주 규제였어요. 이 양반은
이렇게 그 과학자 생활을 하면서도 자기가 투자를 해서 연평균 수익률이 평균 28%에 달할 정도로 아주 투자를 잘했는데 이 양반이 일반인을 위해서 만들어낸 투자법이 하나 있어요. 그러니까는 일반인들도 손쉽게 투자해서 잃지 않는 법, 그 다음에 수익을 낼 수 있는 법을 개발을 했는데 그게 이른바 균형 보건 포트폴리오라는 겁니다. 이건 뭐냐면 이론이 아주 간단해 생각보다. 예를 들어서 암호화폐를 자기 돈 50%를 사나 그리고 거기에 대응하는 현금을 50% 갖고 있어요. 그랬다가 암호화폐 가격이 올라와서 이게 60대 40으로 비중이 바뀌었으면 암호화폐를 팔아가지고 이걸 다시 50대 50% 만들어 놓는 거예요. 그랬다가 또 이번에는 암호화폐가 조정을 받아서 가격이 폭락하면 그때는 이게 또 뭐 30대 70 정도 이렇게 포션이 바뀌었을 텐데 이거를 다시 50%로 만들기 위해서 그때는 암호화폐를 사가지고 다시 50대 50으로 만드는 거예요. 이 주기는 그거는 개인이 선택하면 되는 거예요. 나는 일주일에 한 번 맞추겠다. 아니면 나는 매일 정오 12시 되면 맞추겠다. 그러면 이게 어떤 효과를 가져오냐면 비쌀 때 팔고 쌀 때 사는 효과를 가져옵니다. 그러니까 이 원칙을 지키면 암호화폐 가격이 비싸지면 자동적으로 팔게 되는 거고 가격이 떨어져서 싸지면 자동적으로 사는 시스템이 되는 거예요. 그럼 이게 자기가 암호화폐 100% 투자했을 때하고 어떤 차이가 있냐면 그 차이를 설명한 게 이제 세논의 도깨비라는 이런 차트인데 그냥 100%를 다 암호화폐를 갖고 있을 적에 이게 등락을 거듭하면서 이렇게 왔다 갔다 했다 그러면 그 투자의 증감이나 이게 거의 없어요. 그런데 이렇게 거의 큰 틀 밴드 내에서 이렇게 등락을 거듭했어도 이렇게 50%를 현금으로 갖고 있고 균형보험 포트폴리오를 활용했을 적에는 여기 보이는 그래프처럼 이 수익률이 계속 우상향합니다. 네. 그래서 이거를 셰논의 도깨비라고 부르는 건데 즉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이게 비쌀 때 팔고 쌀 때 사는 기본 원칙을 바로 이 포트폴리오가 지켜주기 때문에 우리가 포모하고 포드에서 해방될 수 있는 프로그램이거든요. 그래서 단기 투자를 하시는 혹은 초보 투자분들한테는 저는 이 방식을 꼭 권해드리고 싶어요. 맞습니다. 사실 초보 투자자분들이 대부분은 진짜 포모가 진짜 위험한 것 같습니다. 이게 오르면은 참지 못하고 그 현금을 다 던져넣는 그런 전략들 너무 많이 쓰시다 보니까 결국은 정작 중요할 때는 현금이 없어가지고 매수를 할 수 있는 타이밍을 다 놓치게 되는데 이런 전략 쓰면은 계속해서 현금과 이 비트코인의 균형을 맞춰가면서 이렇게 차근차근 올라갈 수 있는 전략 소개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 이제 저희 구독자분들께 마지막으로 당부의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 암호화폐 시장은 사실은 위험한 시장입니다. 그래서 항상 보수적인 입장을 견지하십사라고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자기가 확신에 차서 투자를 했더라도 일단 시장과 소통을 해야 됩니다. 조지 소로스가 그렇게 큰 돈을 번 거는 그 사람이 투자에 확신에 차가지고 한 것들이 많은 성공을 가져온 게 아니라 조지 소로스야말로 그 재기성 이론이라는 거를 개발해서 그걸로 돈을 벌었는데 재기성 이론이라는 건 이런 겁니다. 확신에 찬 투자를 하더라도 항상 열린 마음을 갖고 시장과 소통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투자를 했는데 시장의 반응이 내 확신과 반대로 갈 적에는 내 고집을 계속 주장하지 말고 시장에 순응하라는 거거든요. 즉 내가 뭐를 잘못했을까? 그 다음에 내가 가졌던 확신이 틀릴 수도 있다라는 열린 마음을 갖고 시장과 소통하면서 시장에 열린 마음으로 대하면서 그때그때 시장의 상황에 맞춰 나가려는 거거든요. 암호화폐도 사실은 결국 마찬가지라고 생각하는데 암호화폐도 사실은 공부를 많이 해야 되는 분야입니다. 오히려 주식이나 채권보다도 더 공부를 많이 해서 자기가 고르고 확신에 찼을 때 이제 투자를 하는 건데 설사 그렇게 확신에 차서 투자를 하더라도 잘못 투자할 수 있어요. 그때는 고집 부리지 말고 시장에 순응해서 시장하고 서로 커뮤니케이션을 하겠다는 그 열린 마음으로 투자에 임하시는 거를 권하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지막까지 또 저희 투자자분들이 반드시 또 유념해야 될 부분들 많이 짚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자, 지금까지 교수님께서 이 암호화폐에 대한 이야기들 뿐만 아니라 이 암호화폐 투자 전략, 그리고 마인드까지 전체적으로 우리가 시장에서 투자를 하면서 알아야 되는 사실상 모든 것들을 짚어주셨습니다. 긴 시간 동안 정말 깊은 이야기들, 좋은 인사이트 많이 나눠주셔서 감사합니다, 교수님. 예, 그렇습니다. 네, 다음에 또 책 집필 마무리 되시면은 저희 또 초대해서 책 한번 또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네네. 지금까지 박 작가의 토크라운지였습니다. 고맙습니다.